이 다음에 여러분이 기회가 생겨서 이 남태평양 부근에 좀 여행을 하는 기회가 생길지,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내가 좀 많이 다녀본 곳은 하와이 섬이죠. 거기 많이 다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판, 괌을 여러 번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우리들이 가기 전에, 미국 사람이나 이제 외부 사람들이 가기 전에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사람들은 다 세상 떠나면서 얼마 남은 사람이 없고요. 나라에서 보호해주고 이렇게 키워주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멸종된다고 하면 좀 이상한 얘기가 될까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리 가까운 지역에 가게 되면 이제 일본에 가게 되는데, 일본 북쪽 홋카이도에 가게 되면 아이누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인구 수도 자꾸 줄어들고 출생률도 없어지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 사람들에게 도와서 많이 키워주려고 해도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같은 사람인데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이나 또 일본 북쪽 홋카이도에 그 아인족이 없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꼭 같은 인생을, 꼭 같은 삶을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그 다음 손주 똑같이 사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 태어나지를 못하고 같은 것이 연장되다가는 그만 그대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게 되면 걱정 없이 아무 편안함이 없이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누구나 가지는데, 그래 그 동질 사회가 오래 계속되게 되면 성장도 못하고 발전도 못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지리적이라고 할까요? 지정학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잘 느껴지는 게 있는데, 중국 대륙은 이제 큰 나라죠. 나라가 덩치가 큰 나라고, 우리 한반도 거쳐서 일본은 섬 몇 개로 이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륙하고 일본하고 크기로 비교해 보게 되면 무척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닷가에 떨어진 섬에 산 일본 사람들이 항상 대륙과 자기를 1대1로 대합니다. 1대1로 대하니까 작지만은 큰 사람하고 1대1로 대하니까 나도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기 위치가 소중해지니까요. 그래서 작은 섬나라지만은 언제나 큰 중국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 역사를 만듭니다. 이제 서양에 가게 되면 또 영국이 그랬습니다. 영국이 바닷가의 작은 나라인데 큰 대륙을 항상 1대1로 대하니까 큰 나라와 내가 경쟁하고 1대1로 이제 상대적으로 살게 되니까 자연히 문화도 올라가고 그 강한 사회를 만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개인이나 민족이 그저 아무 일 없이 편안히 동질 사회가 계속되면 좋겠다, 그건 대단히 위험하고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때때로 갈등도 생기고 시련도 오고, 그런 동안에 성장하고 또 나 자신이 이제 능력을 키워서 좋은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한반도가 중국의 한 모퉁이로 이제 예속된 것 같다 하는 색도 하지만은
또 일본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일본, 중국과 동등하게 우리 한국이 앞으로는 잘하게 되고 또 국제 무대에서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게 되면 한 민족이 성장할 때 항상 다시 태어납니다. 또 어떤 시련을 겪어서 다시 태어나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또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오래 밟게 되면 성장하게 되는데요. 다시 태어나지를 못하고 그대로 있게 되면 그 민족은 역사적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민족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건 민구하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대한민국 나무 안에 우리가 지금 다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는데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려고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의 뿌리가 언제쯤 생겼을까? 언제쯤부터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땅 속에서 뿌리가 자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면 제가 역사적으로 관찰해 보거나 또 내 생활을 이렇게 경험해 본 데 의하게 되면 꼭 100년 전에, 101년 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민국에 뿌리가 생겼다. 그렇게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1운동 이전에는 우리 선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역사적으로 기록은 남아있고 역사적인 흐름은 있지만은 우리 생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우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공기에 뭐 바이러스가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숨을 쉰다고 할 때에 말과 숨이 연결되는 거, 다른 사람하고 같이 동질이 되는 거, 그거 이제 우리 생활의 영역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다고 하면 3.1운동 이전에 우리 국민 선조들의 생활과는 같은 민족이지만은 동질성이 없었다. 같은 동일성을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3.1운동 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한 민족, 한 국가로 이제 성장했다. 그렇게 아마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3.1운동 때 어떤 변화가 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뿌리가 생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고 저는 3.1운동 때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때는 철이 없어도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내 주변에서 3.1운동이 이랬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느끼면서 산 세대입니다. 그때 3.1운동에 이제 제일 큰 변화가 오는데 그게 민구하니 3.1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우리 생활 단위, 우리 살아가는 그 문화라든지 우리 생활 단위가 나와 내 가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와 내 가족, 그걸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지나보니까 가정보다는 국가가 먼저다. 국가가 없어지니까 가정은 있을 수가 없더라. 그걸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겁니다만 민구하니 가족이 소중한 줄 알았는데 민족이 사라지고 마니까 가정은 자연히 소멸되고 말더라. 먹을 것이 없어지고 말더라. 그래서 가정보다는 국가, 가족보다는 민족, 이게 먼저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라,
우리 가족보다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 생각이 한반도 전 지역의 우리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산 분위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모두가 이제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도살 안창호 선생이 그때 이제 약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가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민족이 흩어지는 걸 보고서는요, 안 되겠다. 내가 가정 가지고 사는 행복한 꿈은 포기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약혼녀에게 선언합니다. 이제 나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생애를 바치 하겠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머무는 행복은 더 가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파혼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좋은 남성을 찾아서 결혼하도록 해라고 그렇게 권고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약혼녀가 뭐라는 거 아니, 나도 가정을 가지지만은 내 가정이나 그 가족보다는 민족 국가를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거기에 모든 정성을 쏟겠다고. 그래서 이제 결혼이 성립돼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뜻이 있는 사람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에 그 전에 3.1운동이 났는데 3.1운동이 날 때 이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님이 없고서 그때 우리가 평안북도 운산에 살았습니다. 한 5년 동안 거기에 이제 살게 됐는데, 운산은 평안북도에서도 이제 금광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은 아주 산골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나를 얻고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 볼 때에 맨 앞자리에, 그 교인들 맨 앞자리에 독립운동을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죽은 사람들, 또 피살된 남편들, 그 미망인들이, 그 남편이라는 미망인들이 앞자리에 몇 사람 먼저 앉고 그 위로하는 예배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어머님이 그때 참석했다가 하는 말씀, 후회하는 말씀이 뭐하니, 젊은 아낙네들인데 남편을 나라에 바치고 혼자 남게 됐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 슬퍼서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은 떳떳하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했으니까 우리가 또 용기 있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그런 이제 예배에 참석했던 얘기를 나한테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나만의 가정이라고 하는 생활 단위가 나만의 민족, 국가, 그걸로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또 하나 큰 변화가 오는데, 3.1운동을 쭉 겪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안이 배워야 산다. 교육밖에는 희망이 없단 말이죠. 너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배워야 산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열정, 그 교육에 대한 희망, 그게 아주 팽창했던 때입니다. 어느 정도 팽창했는가, 나는 그때 고향을 떠나서 평양 부근의 시골에 와서 살았는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마다 무슨 표가 있는 거 아니, 한 교회 한 학교입니다. 교회가 생겼으면 반드시 초등학교, 소학교 하나씩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자. 그래서 교회가 교육장소가 되고, 교육장소가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에 대한 열정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아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안에서 살게 되면 이제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의 눈에서 이렇게 본다든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쭉 본다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100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 못 되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건 7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빨리 성장했는가 다 놀랍니다. 근데 거기에는 교육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민족은 없고 또 교육에 열정한 민족이 우리 주변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전도하려고 교회를 세우면서 생각해 보니까 독립이 교회보다 먼저다.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독립정신을 강하게 만들었고 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첫째 조건이 뭐냐? 절대 조건이 뭐냐?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육을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옛날 그 당시 살지 않은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안 하실 겁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서울에 연희전문학교가 생겼죠.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생겼죠. 세브란스 병원이 그때 의학이 시작됐죠. 배제학교가 생겼죠. 경실학교가 생겼죠. 이화여중이 생겼죠. 배화여중이 생겼습니다. 그때 서울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 작은 곳에 전문학교, 중고등학교가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그분들에게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제2도시가 평양인데 평양에는 숭실전문학교가 생겼죠. 숭실중학교, 숭이여자중학교, 감리교계통에 광성중학교, 여학교에서 정여자중고등학교, 이런 그 5기관이 그 좁은 평양에 변화를 일으켰다 하는 건 정말 뜻밖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 그렇게 됐죠. 광주에 그렇게 되죠. 전주에 그렇게 되죠. 저 매산까지 가서 이제 순천까지 가서 학교를 세워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교육을 나는 그때 받았으니까 느끼는데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기독교 정신의 핵심을 2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독립해야 한다. 그 다음 하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도와주고 더 우리가 느낀 건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와 일본과 우리와 중국 이것밖에 안 봤는데 제3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제3세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하는 희망. 예를 들어 말하면 저 언덕을 넘게 되면 우리 동네보다 더 큰 동네가 있고 더 훌륭한 마을이 있을 테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겠다. 그런 희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출발은 3.1운동 때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봐서 좋을 겁니다. 그럼 이제 3.1운동 지나고서 얼마 동안 이제 그 세력 교육과 이제 민족의식이 자랐는가 하는데 25년 동안입니다. 25년 동안 자랐는데 제가 해방될 때 25세였으니까요. 내가 해방된 해까지 쭉 자랐습니다. 이때 이제 자란 가운데 민족을 깨닫게 해준 건 2가지인데 하나는 민구안이 안에서는 교육입니다. 정신적인 성장이 25년 동안에 계속해서 올라왔고 또 하나는 미국이나 중국의 임시정부가 생겨서 외부에서 우리는 독립할 수 있고 독립국가가 돼야 한다고 하는 그 독립에 대한 의지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25년 동안에 아주 팽창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청독부죠. 일본 청독부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압력을 가하는데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우리는 독립과 정신적인 성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해방이 2번째
자기 발전, 자기 발견입니다. 내가 나를 깨닫는 때입니다. 글쎄요, 나는 그 당시에 계셨던 분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해방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또 암만 얘기해도 그 당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경험해 봐야 압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일이 중하다 그런 얘기하죠. 내 생일이 언제다 생일잔치 한다 우리 집안에서 할아버지의 생일, 아버지의 생일 이제 잔치하고 그러는데 개인의 생일을 100개, 1000개를 합해도 대한민국이 해방됐다고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건 뭐 그 당시 산 사람들은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해방될 때 이제 제일 많이 들은 가까운 사람들 얘기는 뭔고하니 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꽃같은 말이 뭔고하니 이전 죽어도 한이 없다고. 이제 나라를 다시 잡게 되니까 이전 죽어도 한이 없다고.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랐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 생각이 한 가지 떠오르는데요. 우리 작은 시골 마을에 아주 보잘것없는 이제 가정이 하나 있는데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그 부인이 두 어린애를 가지고 이제 아주 가난하게 산 그 여자 아랑이 혼자 사는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해방됐다고 하는 날 소식은 들었는데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들을지는 모르죠. 또 누구 찾아가기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밤 11시쯤 돼서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좀 산에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밤중에 누가 오셨는가 하고 보니까 낮에는 밖에 별로 나가지도 않던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이제 내가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김 선생님 좀 뵙고 싶어 왔다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 우리 아버님도 있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해방됐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일본이 망한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됐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 독립하는 거죠. 그렇게 됐다고. 그 소식 들으니까 이젠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뭐 이젠 모든 게 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 소식을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나가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딴 집에 떨어져 있는 우리 집에 와서 그걸 이제 물어보고 이제 간 겁니다. 그 다음날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내가 교회 쪽으로 좀 가고 싶어서 산에서 있는 우리 집에서 이제 새벽길에 이제 교회로 가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아주머니 한 사람이 공동묘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에 흰 옷을 입은 한 아주머니가 공동묘지에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내린가 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바로 그 전밤에 우리 집에 왔던 그 아주머니입니다. 내가 인사드리고서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기 아빠한테 가서 독립했다고 해방됐다고 하는 거 알려주러 갔다 왔다고. 석 달 전에 세상 떠나서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말이 뭐고 하니 석 달만 더 사셨으면 기뻐서 돌아갔을 뻔했다고 말이죠. 그 석 달 때문에 이 소식을 모르고 간다고. 그래 가서 알려드리려고 이전 우리 해방되고 독립했습니다 하는 거 산소에 가서 알려주기 위해서 다녀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온 국민이 또 한 번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방이 어떻게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는 안에서 독립할 수 있는 것만큼 잘하지만은 세계 정세가 해결 지어준 문제입니다. 세계 정세가 해결 지어준 문제인데 그건 이제 그 당시 산 사람들은 상당히 강하게 느끼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그 해방이 되고 났을 때에 전 세계가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뭐 어느 나라 약속을 했는데 전 세계가 두 가지 약속인데 첫째 약속은 민관이 앞으로는 지구 위에 식민지를 절대로 두지 못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모든 국가가 식민지 해방시켰습니다. 영국도 인도를 풀어줬고요. 남아공을 풀어줬고요. 전부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는 식민지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 혜택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식민지가 그다음부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 세계 인류가 겪은 건 미국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무력으로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을 점령하는 일은 안 된다. 그 아주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전 인류가 똑같이 이제 약속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니까 전 세계가 뭐라 그럽니까? 이건 아니다 말이죠. 지금 어느 때라고 그러냐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고 싶으면 독립하는 거고 자기 생존권, 국가와 민족권 자기네가 해결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안에서도 인도주의자들, 민주주의를 사랑한 사람들, 세계 역사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푸틴 대통령 이거 못하를 한다고 말이죠. 못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이제 대만을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건 못한다 말이죠.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가 오니까 어떤 관이 북한 김일성이 스탈린의 협력을 얻어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생기고 만 2년이 되기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는 6.25 전쟁 이후에 시작된 겁니다. 그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2년 동안은 그래서 혼란 가운데서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은 나라다운 나라 되지 못하다가 이제 6.25 전쟁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6.25 전쟁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과 더불어 6.25 전쟁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독립국가가 되고 70년은 지나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역사 속에 경제나 민주주의나 사회나 모든 성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성장했습니다. 먼저 성장했던 나라는 전쟁에 패했지만은 성장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같이 새로 태어난 나라가 70년 동안에 오늘과 같이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건 민국안이 6.25 전쟁 이후에 또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는 건 어떤 때는 정부가 주도해서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민국안이 교육받은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 교육받은 국민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 우리 교육받은 국민이 다시 태어나게 되니까 정부도 새로워지게 되고 또 세계 무대에 우리가 동참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역사 얘기를 좀 가볍게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태어나고 전쟁을 겪었는데 그 전쟁을 겪고 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6.25 전쟁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5천년 역사라고 얘기하면 5천년 민족 역사 가운데 제일 큰 재앙이 우리 남북 전쟁을 가졌다고 하는 거,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태로 봐야 하는 겁니다. 요새 우리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제 뉴스를 보지 않아요. 보게 되면 가족이 흩어졌다가 만나고 또 약속했던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고 수천만 수백만 명이 지금 피난길에 가고 그런데 6.25 전쟁 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나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평양에 계셨고 나는 서울에 있다가 이제 부산 피난 가서 가족을 기다리게 됐는데 평양에서 부산까지 그 전쟁하는 동안에 걸어오셨습니다. 그 와서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어머님이 평양에서 부산까지 걸어오셔서 아들을 만났다. 우리 가족이 합해졌다. 그 단부 우리가 겪고 오는 이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가, 새 출발을 했는가. 사람도 그렇지만은 항상 새로 태어나는 사람, 새 출발하는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고 살 의미를 이제 찾게 되고 그럽니다. 언제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제일 처음 대한민국이 시련과 이제 어려움을 겪고서 새로 태어나게 된 건 4.19 혁명입니다. 그때입니다. 근데 4.19 혁명은 누구의 잘못이다,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다, 그거 다 우리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좀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크게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모든 신생 국가들, 모든 후진 국가들이 나무가 자랄 때 이제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어려움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신생 국가들이 겪는 과정, 그걸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후진 국가나 신생 국가는 지금 우리가 밟았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시아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 나라 역사들 지금 보고 있고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50년, 60년 전에 겪었던 것을 지금 겪고 있거나 말이죠. 그런데 첫째는 뭐고 하니 독재 정권의 지배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정권이 생기게 되면 이 정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게 되면 괜찮은데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되면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후진 국가든지 한번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 끝까지 가지고 싶고 그걸 더 강하게 가져야 내가 다스릴 수 있다 하니까 권력의지라고 할까요? 권력의욕이라고 할까요? 그거 이제 지배합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그걸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겪으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했다,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4.19를 만들게 되고 마지막에는 망명해가고 되고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때에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가는 역사의 길이다. 그것도 그때 확립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민구안이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의 방향이 바로 그렇습니다. 유엔의 방향이 자유민주주의의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안에서 겪었지만은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 그 길밖에는 올바른 길이 없다. 그것도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라고 하는 걸 겪으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전 조금 세대가 다르니까 그럽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들이라든지요, 또 국가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생기면 이제 현충원에 가고 이제 그럽니다. 다 거기 가는데
저는 그 전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것이 어딘가 하게 되면 4.19 묘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게 되면 유엔 묘지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4.19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가. 절대로 앞으로 대한민국은 독재 정권을 허락하지 않는다. 지배하는 정권, 국민을 제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정권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거의 4.19의 많은 그 고통과 희생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4.19 묘역에 가서 이게 좀 섰다가 오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의 욕심이 없어집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저 어린 학생들,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지켜주었는데 앞으로 절대로 우리나라의 독재국가, 불의를 따라리는 정권은 안 된다.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 있는데 윤석열 우리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떠나서 1년도 못 돼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원인이었더니 그 가운데 하나 있는 건 민구안이 그분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려고 너무 혼자서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감한 겁니다. 그것도 바로 민구안이 4.19 정신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4.19 이전을 못 간다. 독재는 못한다. 겁니다. 절대로 독재는 못한다. 그것이 우리가 초창기, 대한민국 초창기에 4.19 혁명을 통해서도 깨어난 겁니다.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은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죠. 여러분 세대에는 첫째 우리가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4.19 혁명을 겪어서 한 단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태어난 게 있는데 그 민구안이 모든 후진국가, 신생국가들 배후에 군대가 있어서 군대가 힘을 지배하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통치하는 것. 군사력이 국민과 정치 전부를 이제 뒤에서 통제하는 거. 그거 이제 신생 국가들이 겪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그걸 겪고 있고요. 아직도 동남아시아의 나라들도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극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구안이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부터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까지 이건 군사 권력이 배후에서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서 이게 여론조사를 해본 길인데요. 학생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한국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한국을 떠나서까지 좀 이민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민 갈 수만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그게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언제 구하니 전두환 정권이 들어올 때 신군부 세력이 들어올 때 많이 이민 갔습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또 군사 독재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 그 이민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젠가 하니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으니까 또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 다음에 얘기를 위해서 내가 얘기합니다만 이상하게도 한 번은 고려대 학생들한테 물어보고요. 한 번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민을 간다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냐? 그랬는데 절대 다수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로 이민 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캐나다는 그만큼 우리가 그리워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보다는
캐나다가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 독재가 이제 오랫동안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대통령까지 긴 세월을 보내왔는데요. 이 기간은 다른 나라들은 군부가 지배하고 있는 동안은 독재가 더 굳어진 것뿐이지 민주주의가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그 기간에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많이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다 얘기하다가도 두 가지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왜? 국민들이 깨 있었으니까. 국민들이 그걸 다 밀어내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으니까 오히려 그 기간이 괜찮았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건 전두환 무슨 박정희 정권 때문이 아니고 국민의 성장 능력입니다. 그럼 첫째로 이제 우리가 그 기간에 실패하지 않은 것, 군사 정권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기간에 우리가 국민이 성장한 건 민관이 경제입니다. 이건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뜻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 우리 경제가 부흥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사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분이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 뭐 우리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다 건설해줬다 다 다른데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심 없이 애국심을 가지고 한 일은 다 남았습니다. 이건 어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심이 있는 대통령은 자기 정권을 사랑하는 대통령은 남기는 게 없습니다. 암만 우리가 좀 불만스럽고 그래도 정권 욕심이 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심을 가진 일은 남았습니다. 그 민관이 경제입니다. 그 경제는 우리가 애국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 기간에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을 때 억건 우리가 쌓으려는 경제, 이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경제를 만들어 놨는데 저거 무너뜨리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그 무너뜨린다고 하는 건 경제계가 부패하면 그렇습니다. 관공리가 부패하면 그렇습니다. 그건 뭐 지금도 우리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넘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그런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반은 애국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줬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때부터 나는 군인이라고 경제는 모른다고 경제는 경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맡겼습니다. 그때 이제 고려대학의 송창환 교수님이 한국경제학교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가서 경제는 여러분이 하려는 대로 할 테니까 지시해달라고. 그래서 살려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까지 경제를 이제 유지가 되고, 우리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외국 사람들은 다 합니다. 우리는 말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박정희 대통령 때 다시 태어나고,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박사 때의 역사의 방향을 얻고, 그 독재 정권 밑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이 두 가지 큰 업적은 우리가 다시 깨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 흔들 사람은 없고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남는 문제가 있는데 언제 한번 다시 깨라는가? 우리 국민들이 언제 한번 다시 이제 선진국가 대열에 올라오게 되는가 하는 걸 묻겠는데,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 정권이 끝나고 노태우 대통령 때 과정을 밟아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다시 태어난 걸 민국안이 민주국가로 태어났는데요. 법치국가가 된 겁니다. 이제는 모든 권력은 밀어내고
권력이 다시 나온다는 건 독재 정권도 못 나오고 군사 정권도 더 나오지 못하고 모든 것은 이젠 법이 지배한다. 법치 국가가 되는데요. 이렇게 법치 국가가 되게 되면 민주정치가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언제 문을 열게 됐는가. 노태우 대통령 과정을 밟아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들어올 때 국민이 대통령보다도 우리 국민이 법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오늘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서 인정받는 정부가 되고 국가가 돼서 어디에 가도 이젠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성장해서 세계 10대 국가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올라갔다 하는 거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나보다도 이제 내 주변에 내 후배 교수들이 다 유럽이나 미국을 다녀온 교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다 이제 애국에 가봅니다. 가보고 또 애국 교수들이 우리 한국을 와봅니다. 와보고서 똑같이 놀리는 게 뭔고 하니 한국이 이만한 수준까지 빨리 올 줄은 몰랐다고. 다른 나라는 다 100년 이상 걸렸는데 우리는 5, 60년 동안에 역사를 이뤄냈다고. 그래서 또 다시 태어난 것이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우리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다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좀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20대들, 30대들이 사는 세대가 이제 되는 겁니다. 아마 제 얘기가 좀 딱딱한 얘기가 돼서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 10분 쉴까요? 한 10분 쉬고서 그럼 이제 우리 시대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이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민구안이 이런 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힘이 정부가 가진다 혹은 무슨 대통령에게 있다 어떤 정권에게 있다 그게 아니고 국민이 책임자라는 거. 국민이 책임자라고 하게 되면 나도 그 책임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오늘 결론으로 얻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한 10분 쉬시고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